1970에서 80년대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앞세워 한국의 기술 접근을 철저히 제한했고, 심지어 자체 개발 의지를 보이자 너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냉소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우리 연구진이 현무의 초기 모델을 설계하던 시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부품 하나조차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주지 않는 기술을 밤새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복제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그 불가능의 벽을 깨뜨린 결과가 지금의 현무 시리즈입니다. 1986년 현무1으로 첫 실전 배치를 이뤘고,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내놓았습니다. 이 한 줄의 역사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현무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중동 전문 매체 택티컬 리포트는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우디 현지에서 SMAI, 즉 사우디 군산복합체 및 GAMI로 일컫는 군사산업청과 미사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무단 차원의 기술 협의와 수출 조건 조율까지 들어간 구체적인 단계로 해석됩니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에 32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천궁2 미사일 10개 포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공세형 전력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무에 눈을 돌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동의 하늘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면전 이후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잇따라 사우디와 이스라엘 인근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사우디와 국경을 맞댄 카타르 영공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는 사실상 전면적 방어 체계가 뚫린 셈이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과 유럽제 요격 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실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는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도입으로 방어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현무는 억제력을 완성할 카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그 위력상 미국의 MTCR의 범위 내에 있으며 회원국 간에는 300km 이상 또는 500kg 이상의 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 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사우디는 MTCR 비회원국이며 실제로 중국, 파키스탄, 북한 등으로부터 유사무기 체계를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법적 제약은 있지만 실질적 제한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기술 수출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현지 조립 혹은 기술 협력 형태로 접근한다면 국제 규제의 틀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산 미사일이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신뢰성입니다. 미국산 미사일은 수출 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원격 차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후 고객이 완전한 운용권을 가질 수 있게 설계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비간섭형 무기는 중동 국가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한편 현무의 기술적 독자성은 사우디의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샤인이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 중이지만 추진 체계와 유도 기술이 부족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무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사우디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와 ADD의 복합 추진체 기술은 연소 효율이 98% 이상으로 이란의 파테의 110이 연소 효율 약 83%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현무2와 3 시리즈는 사거리 300에서 1500km에 달하며 오차 범위는 CEP 3m 이하입니다. 즉, 반경 3m 안으로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500에서 1000kg급 탄두를 탑재하면 중동 어느 국가의 전략시설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국가 체급을 결정짓는 전략무기 수준입니다. 사우디가 이런 체계를 보유하게 되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은 단숨에 한 단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DF3 장거리 미사일을 수입했지만 노후화와 정확도 문제로 실전성이 낮았습니다. 반면 현무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체계이며 탄도 및 순항형 두 종류 모두 전개 가능한 복합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이는 서울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강조했습니다. 또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현무5의 8톤급 탄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파괴력으로 사우디가 도입 시 중동의 전략 균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지하 수백 미터의 벙커까지 관통 가능한 위력을 지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같은 협상이 한국에게는 방산 수출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MTCR 제약과 동맹구조 아래에서 방어형 무기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그 결과가 청궁2의 중동 진출, 폴란드의 K2, K9 패키지 계약, 그리고 이번 현무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한때 기술이 막혀 있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고 한때 무시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략 파트너로 초청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한국은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는 가격이 비싸고 정치적 제약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나토 규격과 서방 전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수출 절차가 유연하고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ADD로 이어지는 한국 방산의 세축 기술 라인은 통합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 단순한 미사일 도입이 아닌 현지 공동 개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는 한국형 미사일 조립 라인을 사우디 내에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기술적 진화는 사실상 한국 방산 기술의 추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기초 설계부터 시험 발사, 유도 체계와 추진제까지 맨손 개발로 일궈냈습니다. 초창기 현무1은 사거리 180km로 제한됐지만 이후 개량형인 현무2C는 사거리 800km, 현무3C는 최대 1500km로 확장됐습니다. 이 수치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베이징, 하노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우디가 이런 체계를 손에 넣게 되면 이란 전역은 물론 시리아와 예멘의 전략 거점까지 모두 감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억제력이 아니라 지역 패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정밀도입니다. 현무3 순항 미사일은 GPS와 관성 복합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며 목표 지점에서 오차가 3m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토마호크가 CEP 약 5에서 10m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현무의 뇌 역할을 하는 핵심 모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설계한 INS 관성항법 장치와 한화 시스템의 정밀 GPS 보정 칩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95% 이상 국산화되어 있으며 수입 부품 의존도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해외 제재나 부품 공급망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 자립형 무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우디가 현무를 원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실전성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단순히 시험장에서만 성공한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실전 배치 체계로 운영되며 실제 전투준비 태세 하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5는 8톤급 초중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한 발로 100m 깊이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란의 핵시설 대응에 정확히 필요한 성능입니다. 사우디가 현무를 들여오면 기존의 방어 중심 전력에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춘 지역 강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이 다른 무기 판매와 다른 이유가 공동 개발입니다. 택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측은 사우디 내 현무2 또는 현무3 조립 라인을 설치하고 일부 전자 유도 부품은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과 연계하면 이는 사우디판 K방산 허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최근 2030년까지 전체 방산 조달의 50% 이상을 자국산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산업 생태계 동반 육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모델은 이미 천궁2 수출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LIG X1은 사우디의 단순 납품이 아닌 정비와 유지 보수 그리고 부품 공급망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구조는 사우디 국영 방산기업 SMAI가 현무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청웅 사업이 방어의 상징이었다면 현무는 공격의 상징으로 완성되는 셈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은 공장에서 현무 파이브 양산을 담당하며 사우디 협상과 관련해 양산 물량을 해외 사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사우디의 현무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중동 내 패권 구조를 바꿀 전략적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 미사일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사우디는 미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40년 전 미국에 불가능하다던 말이 얼마나 허무한 예언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6일 KF-21 사우디 기술 이전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 극히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페가수스 팀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체와 날개 그리고 공기흡입구의 구조를 표준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재설계해보는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었는데요. 특히 공력 성능과 스텔스 형상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류 저항이 심한 구간까지 포함시키는 등 일반적인 개발 절차라면 애초부터 시도조차 꺼리는 수준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뒤늦게 밝혀진 결과물을 보면 이 페가수스 팀의 연구가 KF-21이 단순히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급에 가깝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닦아놓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KF-21 사업이 순항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KF-21 보라매 초도 시제기가 공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해외 언론 상당수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처음 개발했다는 비행기가 너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달리 인도나 일본은 여러 난관을 해결하지 못해 전투기 개발 사업에 존폐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 이런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엔진이나 일부 항공전자 장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전 소프트웨어나 기체 내부 배선, 그리고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 통합 방식 등은 한국 측 기술진이 상당히 주도권을 쥔 채 설계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해외 도입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할 때 미국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여지가 적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KF-21 개발 과정에서 수입 부품과 장비가 활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 중 일부분은 해외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2차 수출같이 더 쉽게 말해 사우디 현지 공장에서 재생산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로 넘어갈 때는 해당 업체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체 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 운영 권한 등 본체와 직결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을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가 관심 갖고 있는 KF-21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방위산업 현대화와 함께 항공우주산업 전반을 일으키겠다는 비전 2030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 영국, 유럽에서 제작된 전투기를 대거 수입해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단계를 넘어서 자국 영토 안에서 생산과 정비,
그리고 개량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다국적 기술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까지 맞춤형 확장이 가능해서 한국의 KF-21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20% 분담금을 내는 대가로 핵심 기술까지 전부 달라고 요구했다가 갈등이 생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사례는 우리 한국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전액을 대지도 않으면서 첨단 항전 기술이나 스텔스 관련 노하우를 모두 이전받으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큰 재정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술 이전 협상을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블록2와 블록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형 내부 무장창을 갖출 때까지 함께 투자하면서 자국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컨대 사우디가 원하는 특정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요구한다면 개발 막바지에 실질적인 피드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가격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의 한국 공군 도입 비용은 대략 1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5세대 전투기인 F-35, 중국의 제니십 등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튀르키예 TF칸이 개발 단계를 거치며 실제 단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여러 해외 기사에서 TF칸 초기 개발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막상 제품이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 KF-21보다 가격이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는 F-1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하면서 미 유럽산 무장을 혼합해 쓰고 있습니다. KF-21 역시 미국 유럽 무장에 맞게 통합이 진행 중이므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과거 도입해둔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새 전투기를 도입할 때마다 호환 무장을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로 개조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을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순간에 해소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정작 KF-21과는 크게 상관없는 나라들이 한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튀르키예 언론,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 등에서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쓰므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요지의 기사를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튀르키예는 TF칸 또한 미국제 엔진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외신들이 한국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1차로 KF-21에 들어갈 엔진을 계약한 총수는 24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할 전투기와 인도네시아에 판매할 수량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KF-21 수출 승인 문제로 미국과 크게 충돌할 개연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KF-21을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게 되면 미국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플랜 B를 가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 국산화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 시점을 203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우디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블록2의 양산이 마무리되고 국산 엔진이 마무리되는 2030년쯤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사우디는 KF-21의 수출 제약에 모를 리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파악 후 진행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2030년 이후 엔진 국산화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하는 청사진을 그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런 계산을 하고 한국에게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려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현지 방산 산업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점은 전 세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사우디는 과거부터 독일제 전차나 미사일, 미국제 헬리콥터 등을 대량 도입해 왔지만 항상 유지 정비 비용이 막대했고
무기 운용의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KF-21처럼 비교적 새롭게 출발한 전투기라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 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서인지 인도네시아가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4대 핵심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서 결국 분담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꼴랑 20% 분담금으로 모든 핵심 기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우디가 이 부분을 착실히 투자로 커버한다면 기술 이전 폭을 놓고 큰 갈등 없이 원만히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F-21 도입을 본격화한다면 한국과의 공동기술 협력 범위는 단순히 기체 판매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항전 소프트웨어 정비 보수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링크와 같은 통신 체계 등을 사우디 현지에서 어느 정도 개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우디가 원하는 자립형 항공우주 산업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이 아직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사우디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기체를 수입하는 것은 운용 안정성이 높지만 개조나 현지화 범위를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아직 여러 업그레이드 계획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사우디가 조기에 참여한다면 자기네 필요에 맞게 성능을 함께 설계하고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확장성을 지닌 KF-21을 통해 단지 기체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동 개발하겠다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튀르키의 TF칸이나 중국의 제니십 혹은 러시아의 수호257 등을 수입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나 스텔스 측면에서 미국의 F-35 같은 기존 5세대 전투기에 바로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사우디로서는 자국 항공 기술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KF-21 시제기들이 착실히 테스트를 거쳐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한국 공군이 양산기에 대해 긍정적 운용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검증된 대안으로 KF-21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전투기 강자로 등극할 것입니다.